캐서린 맨스필드 단편선 죽은 대령의 딸들 정주연 옮김 그 다음 주가 그들 인생에서 가장 바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몸만 뉘어서 쉬었을 뿐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망설이고 결정하고 기억하려고 했다. 콘스탄티아는 조각상처럼 누워 있었다. 양손은 옆에 붙이고 발은 딱 포개고 턱까지 이불을 끌어올려 덮었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정장 모자를 그 관리인한테 주면 아버지가 싫어하실까? 관리인이라고? 조지핀이 딱딱거렸다. 도대체 왜 관리인한테 줘? 너무 황당한 생각 아니야? 왜냐하면 콘스탄티아가 느릿느릿 말했다. 관리인은 장례식장에 자주 가야 하잖아. 내가 보니까 장례식 때 그 사람이 중산모밖에 없더라고.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니까 정장 모자를 주면 무척 좋아하겠구나 생각한 거지. 어차피 관리인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 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항상 잘 해드렸잖아. 그래도 조지핀이 베개 위에서 몸을 돌려 어둠 속 건너편에 있는 콘스탄티아를 바라보며 외쳤다. 아버지의 머리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잠깐 동안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키득거리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었다. 아마 습관이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둘이 밤에 깨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야말로 침대가 들썩이곤 했다. 이날은 관리인의 머리가 사라졌다가 아버지의 모자 밑에 불쑥 촛불이 켜지듯 나타나는 장면이 떠올랐다. 웃음이 끓어오르고 또 끓어올랐다. 조지피는 손깍지를 껴 웃음을 억누르고 어둠을 향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잊으면 안 돼. 그건 내일 결정해도 돼. 조지핀이 말했다. 콘스탄티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숨만 내쉬었다. 실내복도 염색해야 되겠지? 검정색으로? 조지핀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아니면 무슨 색이겠어?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좀 진실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나 정장을 차려입을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집에 와서는 안 그런다는 게.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본다고 그래? 조지핀이 말했다. 이불을 너무 획 잡아당기는 바람에 두 발이 쑥 나와서 다시 잘 덮으려고 베개 위에서 살살 움직여야 했다. 케이트가 보잖아.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그리고 우체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조지피는 자신의 진한 빨간색 슬리퍼가 떠올랐다. 실내복에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콘스탄티아가 즐겨 신는 묘한 녹색 슬리퍼도 떠올렸다. 검정색이라니. 검정 실내복 두 벌과 복슬복슬한 검정 슬리퍼 두 켤레가 검은 고양이처럼 욕실로 슬슬 들어간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조지핀이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실론 우편으로 보내려면 부고 실린 신문을 내일 붙여야 해. 지금까지 편지를 몇 통이나 받았지? 23통. 조지핀이 모두 답장을 했으니 저희는 아버지가 몹시 그립습니다. 를 23번 쓰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수건을 들어야 했고 몇 번은 앞뒤 귀퉁이로 물빛 눈물을 훔쳐야 했다. 이상도 하지. 일부러 슬픈 척 했을 리는 없다. 23번이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도 혼잣말로 슬프게 저희는 아버지가 몹시 그립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울 수 있었다. 우리 우표는 넉넉히 있어?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조지핀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지금 그게 나한테 물어볼 말이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콘스탄티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와 종종 거리는 소리, 그리고 뛰는 소리가 났다. 쥐야! 라고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빵 부스러기도 없는데 쥐가 있을 리가. 조지핀이 말했다. 하지만 쥐는 빵 부스러기가 없다는 걸 모르잖아. 콘스타티아가 말했다. 불쌍해서 가슴이 저몄다. 그 작고 불쌍한 것이 화장대 위에 비스킷 조각이라도 놔둘 걸 하고 생각했다. 쥐가 아무것도 못 찾을 걸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다. 그러면 쥐는 어떻게 살까? 걔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콘스탄티아가 천천히 말했다. 누구 말이야? 조지핀이 물었다. 그러자 콘스탄티아가 대답했는데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커졌다. 쥐! 조지핀이 버럭 화를 냈다. 참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콘? 조지핀이 말했다. 쥐가 무슨 상관이야? 너 잠꼬대하는 거구나? 안 졸린데?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정말 졸린지 보려고 눈을 감았다. 잠이 들고 말았다. 조지피는 무릎을 구부려 몸을 둥글게 말고 팔을 굽혀 손목을 귀 밑에 베고 뺨을 베개에 푹 묻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지난주부터 앤드루스 간호사를 집에 머무르게 한 탓이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앤드루스에게 그러라고 직접 부탁했으니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조지핀이었다. 아침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의사가 가고 나서 조지핀이 콘스탄티아에게 말했다. 앤드루스 간호사를 집에서 일주일 쉬다가 가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내가? 조지핀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급료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할까 해.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 할 일을 다 하셨지만 동생과 저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서 일주일 더 쉬다가 가시면 기쁘겠어요. 집에서 쉬다가 가시라는 말뜻을 더 분명히 해야겠어. 혹시라도 하지만 돈을 달라고 하시진 않을 거야. 콘스탄티아가 외쳤다. 그거야 알 수 없지. 조지핀이 근엄하게 말했다. 앤드루스 간호사는 당연히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하지만 덕분에 자매는 성가시게 되었다. 제때 식탁에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 말이다. 자기들끼리 있었다면 어디든 케이트에게 식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그만이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감이 시련처럼 다가왔다. 앤드루스 간호사는 버터에 그야말로 껌뻑 죽었다. 자매는 간호사가 적어도 버터에 관한 한 자신들의 호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앤드루스는 자기 접시를 다 비우려면 빵이 딱 1인치 더 필요하니 달라고 하고는 그 마지막 한 입을 그냥 먹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듯 당연히 건망증은 아니다. 다시 빵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조지피는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작고 구슬 같은 눈으로 식탁보를 뚫어지게 보곤 했다. 아주 작고 괴상한 곤충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듯. 그러나 콘스탄티아는 기름하고 하얀 얼굴이 시무룩하게 굳어진 채 먼 곳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멀리 사막 너머 낙타의 행렬이 털실처럼 풀어진 곳을. 내가 튜크스 부인 댁에 있을 때 앤드루스가 말했다. 아주 앙증맞은 버터 배분 장치가 있었어요. 가장자리. 그러니까 유리 접시 가장자리에 세워놓는 은으로 된 큐피드인데 그게 작은 포크를 들고 있어요. 버터를 먹고 싶을 때 큐피드 발을 살짝 누르면 큐피드가 몸을 구부려서 포크로 버터 한 조각을 찍어서 주죠. 아주 재미있었어요. 조지피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그런 것들이 너무 낭비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왜요? 앤드루스 간호사가 안경을 통해 쏘아보며 물었다. 다들 먹고 싶은 만큼만 버터를 먹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종쳐 콘스탄티아! 조지핀이 소리쳤다. 자신이 뭐라고 대답을 해버릴까봐 일부러 스스로의 입을 막았다. 그러자 자신만만하고 어린 케이트, 마법에 걸린 공주님이 그 늙은 고양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러 들어왔다. 그녀가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접시를 싹싹 치우고 겁에 질린 듯 하얀 블라 망주를 내려놓았다. 잼 좀 줘, 케이트. 조지핀이 친절하게 말했다. 케이트가 무릎을 꿇고 찬장을 벌컥 열더니 병뚜껑을 열었는데 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식탁 위에 병을 올려놓고 보란 듯 당당하게 나가버렸다. 앤드루스 간호사가 잠시 뒤 이렇게 말했다. 안 남은 것 같네요. 아우 짜증나. 조지핀이 말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지? 콘스탄티아는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케이트를 또 오랄 수는 없겠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앤드루스 간호사가 두 사람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잠자코 있었다. 안경 뒤에서 온갖 것을 다 염탐하느라 눈길이 이리저리 바삐 오갔다. 콘스탄티아는 아예 포기하고 낙타들에게 돌아갔다. 조지피는 생각에 잠겨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이 멍청한 여자만 아니라면 콩과 자신은 당연히 블라망주를 그냥 먹었을 텐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맞다. 조지핀이 말했다. 마멀레이드, 찬장에 마멀레이드가 좀 있어. 가져와 콘. 나는 말이에요. 앤드루스 간호사가 웃었다. 웃음소리가 유리 약병에 숟가락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게 쓴맛이 많이 안 나는 마멀레이드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얼마 안 있어 간호사는 영영 가버릴 것이었다. 그리고 앤드루스가 아버지에게 아주 잘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앤드루스는 끝까지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병했다. 사실 콘스탄티아와 조지피는 속으로 앤드루스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던 것은 약간 과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임종을 지키러 방에 들어갔을 때 앤드루스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의 손목을 붙들고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너무 눈치 없는 짓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면 그러니까 혹시 딸들에게만 은밀하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어쩔 뻔했냐는 말이지.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기는 했다.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거기 얼굴이 자주색이 돼서 그러니까 화가 난 불구죽죽한 얼굴로 누워 딸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자매가 거기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한쪽 눈을 떴다. 세상에나 아버지가 양쪽 눈을 다 떴더라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달라졌을 텐데 남들에게 아버지의 임종에 대해 말하기도 아주 쉬웠을 텐데 양쪽 눈을 다 뜨기만 했더라면 하지만 한쪽 눈만 떴다. 그 한쪽 눈이 잠깐 그들을 노려보더니 얼마 뒤 감겼다. 그래서 성 요한 성당에 페롤즈 씨가 바로 그날 오후 찾아왔을 때 자매는 매우 거북했다. 마지막이 아주 평화로우셨을 거라 믿습니다만 페롤즈 씨가 컴컴한 응접실을 가로질러 자매에게 미끄러지듯 와서 말문을 열었다. 네, 아주 평화로웠어요. 조지핀이 희미하게 말했다. 자매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 눈이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앉으시겠어요? 조지핀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피너 양. 페롤즈 씨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그는 코트 자락을 접고 아버지의 안락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자에 몸이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 거의 튀어오르더니 옆에 의자로 쓱 옮겨갔다. 페롤즈 씨가 기침을 했다. 조지피는 손을 모았다. 콘스탄티아는 멍해 보였다. 저는 피너 양이 라고 페롤즈 씨가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콘스탄티아 양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두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페롤즈 씨가 아주 단순하고 간곡하게 말했다. 신께서 서로 도우라고 예정하신 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페롤즈 씨. 조지핀과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별 말씀을요. 페롤즈 씨가 친절하게 말했다. 그는 양가죽 장갑을
찬찬히 벗고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두 분 중 한 분이 아니면 두 분 모두 소규모 성찬식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찬식이 아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큰 위안이 되지요. 페롤즈 씨가 다정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자매는 성찬식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뭐 재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서 자기들끼리. 콘스탄티아는 피아노가 너무 높아서 페롤즈 씨가 성배를 올려놓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지피는 케이트가 불쑥 들어와서 끼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중간에 초인종이라도 울리면 어떻게 하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꼭 문상을 하고 싶어 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엄숙하게 일어나서 나가봐야 할까? 아니면 어쩔 줄 몰라 고민하며 기다려야 할까? 나중에라도 하고 싶어지면 착한 케이트 편으로 전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롤즈 씨가 말했다. 그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매가 대답했다. 페롤즈 씨가 일어나 둥근 테이블에서 검정 밀짚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장례식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아버님과 오랜 친분이 있기도 하고 피너 양 그리고 콘스탄티아 양과 가까운 사이니까요. 조지핀과 콘스탄티아도 일어섰다. 저는 아주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조지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게요. 또 저는 오래 갈 좋은 걸로 해야지. 콘스탄티아가 조지핀이 잠옷이라도 고르고 있는 양 꿈꾸듯 생각했다. 물론 조지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지위에 걸맞게 하고 싶어요. 조지핀은 아주 불안해했다. 친절하신 나이트 씨에게 들러보겠습니다. 페롤즈 씨가 달래듯 말했다. 나이트한테 피너 양을 만나보라고 하지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자매는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지피는 묘지에서 관이 내려가는 동안 자신과 콘스탄티아가 아버지 허락을 안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순간 더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곧 아시게 될 텐데. 아버지는 늘 그랬잖아. 파묻었어. 어린 계집애 둘이 나를 파묻었어. 조지피는 아버지의 지팡이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휴,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 힘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악독하게 이용하다니. 자신들이 소름 끼치게 매정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남들은 그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남들은 남들일 뿐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안 돼. 우린 그 일로 온갖 욕을 다 들어야 할 텐데. 그리고 꽉꽉 막힌 승합차에 오르며 비용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영수증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 번드르르한 짓거리에 돈을 대줄 거라 생각하냐? 안 돼! 불쌍한 조지핀이 소리내어 신음했다. 이러지 말았어야 했어, 콘. 그러자 콘스탄티아는 온통 검정색 옷을 입어 레몬처럼 창백한 얼굴로 깜짝 놀라 소곤거렸다. 뭘 했단 거야, 언니? 이렇게 아버지를 매장한 거, 조지핀이 말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새 손수건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콘스탄티아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언니. 매장을 안 하면 어디다 둔단 말이야? 저 작은 아파트에는 더더욱 안 되잖아. 조지핀이 코를 풀었다. 마차 안이 끔찍하게 갑갑했다. 모르겠어. 조지핀이 포기한 듯 말했다. 너무도 끔찍해. 우리가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확인을 해봤어야 했어.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 했다고. 이제 확실한 건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아버지가 이 일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란 거 절대로. 아버지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예감을 이틀 뒤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확인했다.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둘은 아주 차분하게 그 일을 미리 의논했다. 조지피는 할 일 목록에 써놓기까지 했다. 아버지 물건 살펴보고 처리하기. 하지만 아침밥을 먹고 나서 보니 그건 말로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럼 준비됐지, 콘? 그럼 언니가 준비됐으면 나도. 그래, 해치우는 게 좋겠어. 복도는 컴컴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아버지를 귀찮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오래된 규칙이었다. 그런데 이제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자 콘스탄티아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조지피는 무릎에 힘이 빠졌다. 내가 먼저 가. 조지핀이 콘스탄티아를 밀며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콘스탄티아는 그런 상황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언니. 그건 불공평해. 언니가 더 나이가 많잖아. 조지피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을 최후의 무기로 준비해 두고 있던 말을 써먹으려 했다. 그래도 키가 내가 더 크잖아. 그런데 그때 주방 문이 열려 있고 거기 케이트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주 뻑뻑해. 조지핀이 문 손잡이를 쥐고 돌리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다. 케이트를 속일 수 있다는 듯이. 소용없었다. 케이트라면 얼마든지. 그런 다음 뒤에서 문이 닫혔다. 하지만 그곳은 아버지의 방이 아니었다. 갑자기 전혀 다른 집에 벽을 통해 잘못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 문이 바로 뒤에 있는 게 맞나?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다. 조지피는 문이 있다고 해도 저절로 꽉 잠겨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콘스탄티아는 문이 꿈속에 나오는 것처럼 손잡이가 없을 것 같았다. 방이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진 것은 냉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하얀색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일까? 모든 것이 덮여 있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거울에 천이 덮여 있고 침대도 이불로 가려져 있었다. 난로는 거대한 하얀 종이 부채로 막혀 있었다. 콘스탄티아가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가 떨어지기라도 할 것 같았다. 조지피는 코가 얼기라도 하는 듯 콧속이 이상하게 따끔 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아래에서 마차가 자갈길을 지나는 소리가 들리자 정적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다. 블라인드를 올리는 게 좋겠어. 조지핀이 용감하게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콘스탄티아가 속삭였다. 블라인드를 건드리기만 했는데 블라인드가 날아오르더니 줄이 따라 올라가 돌돌 말렸고 작은 장식술이 도망치려는 듯 달랑거렸다. 콘스탄티아는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나중에 좀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 콘스탄티아가 속삭였다. 왜? 콘스탄티아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평소처럼 기분이 훨씬 나아진 조지핀이 쏘아붙였다.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너 말이야. 소곤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소곤거리고 있었네. 라고 콘스탄티아가 소곤거렸다. 그리고 왜 침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조지핀이 거의 시비조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침대엔 아무것도 없다고. 아,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 불쌍한 코니가 말했다. 아무튼 그렇게 크게는 말하지 마. 조지핀은 자신이 심했다고 생각했다. 서랍장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리고 손을 내밀었다가 재빨리 내렸다. 코니, 조지핀이 숨을 멈추고 돌아서서 서랍장에 등을 기댔다. 언니, 왜 그래? 조지핀은 쏘아보기만 했다. 그야말로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막 도망 나온 듯한 너무도 이상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콘스탄티아에게 아버지가 서랍장에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첫 번째 서랍에 손수건, 넥타이와 같이 있었다.
아니면 셔츠, 파자마와 함께 두 번째 서랍에, 아니면 양복과 함께 제일 아래 칸에 있었다. 아버지가 거기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문손잡이 바로 뒤에 몸을 숨긴 채 보고 있었다. 조지핀이 콘스탄티아를 향해 예전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릴 적 조지핀이 울고 싶을 때마다 보여주던 표정이었다. 난 못 열겠어. 조지핀이 거의 흐느껴 울었다. 열지마 언니. 콘스탄티아가 간곡하게 속삭였다. 안 여는 게 훨씬 나아. 아무것도 열지 마. 아무튼 당분간은 열지 말고 그냥 둬. 하지만 그러면 너무 나약한 것 같잖아. 조지핀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런데 한 번만 나약해지면 안 될까 언니? 콘스탄티아가 아주 강력하게 타이르듯 속삭였다. 나약하다고 해도 딱 한 번인데 뭘. 그런 뒤 창백한 얼굴로 서랍이 잠긴 책상, 정말 안전하다를 바라보다가 번쩍이는 거대한 옷장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기더니 헐떡이며 괴상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인데 나약해지면 안 되는 거야. 언니, 그래도 괜찮잖아. 약해지자. 약해져. 언니, 강한 것보다 약한 게 훨씬 나아. 그런 다음 콘스탄티아는 평생 2번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는 놀라울 만큼 대담한 일을 했다. 옷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열쇠를 돌려 잠근 후 열쇠를 빼냈다. 그런 다음 열쇠를 들어 조지핀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안다는 것을 특별한 미소로 보여주었다. 아버지가 오버코트들 사이에서 못 나오도록 일부러 옷장을 잠근 것이다. 그 거대한 옷장이 앞쪽으로 흔들리며 콘스탄티아 쪽으로 요란하게 넘어져도 조지핀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놀라기는커녕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방이 몹시 조용해지고 조지핀의 어깨와 무릎에 떨어진 냉기의 입자가 더 커진 것 같았다. 조지핀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가자 언니. 콘스탄티아가 너무도 냉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조지핀은 콘스탄티아가 베니를 둥근 연못에 밀어넣은 그 마지막 순간처럼 동생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긴장의 결과가 나타났다. 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먹어야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케이트한테 따뜻한 물 2잔만 가져다 달라고 해도 되겠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게 확실해. 콘스탄티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는 완전히 보통 때와 같아져 있었다. 그래도 종은 안 칠래. 내가 주방에 가서 달라고 하고 올게. 그래, 그래. 조지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딱 물 2잔만.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쟁반에 달라고 해. 물 주전자는 필요도 없잖아, 그치?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주전자까지 달라고 하면 케이트가 불평할 게 분명하다는 듯. 그럼 필요 없지, 절대. 주전자는 전혀 필요가 없어. 자네 바로 따라주면 돼. 조지핀이 그렇게 해야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둘의 차가운 입술이 푸르스름한 물장 가장자리에서 떨렸다. 조지핀은 작고 빨간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콘스탄티아는 꼿꼿하게 앉아서 너울거리며 올라오는 김을 불어 한쪽으로 날려보냈다. 베니 말인데 조지핀이 말했다. 그러자 콘스탄티아는 좀 전에 베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베니가 당연히 아버지 물건 중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실론에 뭘 보낼지 정하기가 너무 어렵네. 배에서 물건들이 망가질까봐 걱정이구나. 콘스탄티아가 웅얼거렸다. 아니, 없어질까봐. 조지핀이 재빨리 말했다. 그곳에 우편 제도가 없는 거 알잖아. 사람이 배달해. 두 사람 모두 하얀 린넨 반바지를 입고 손에 커다란 갈색 종이 꾸러미를 들고 흐릿한 들판을 필사적으로 달리는 검은 피부의 남자를 상상해 보았다. 조지핀이 상상한 검은 남자는 아주 작았다.
개미처럼 반들반들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갔다. 그러나 콘스탄티아의 상상 속 키 크고 마른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무턱대고 달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못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베란다에 아래 위로 하얀색 옷을 입고 코르크 헬멧을 쓴 베니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조바심 낼 때 그러듯 오른손을 아래 위로 흔들었다. 그리고 뒤에 잘 모르는 올케 힐다가 너무도 무심하게 앉아 있었다. 등나무 흔들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면서 테틀러 질을 펄럭펄럭 넘기고 있었다. 내 생각엔 아버지 시계가 가장 알맞을 것 같아. 조지핀이 말했다. 콘스탄티아가 언니를 올려다 보았다.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럼 언니는 원주민에게 금시계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당연히 속여야지. 조지핀이 말했다. 아무도 그게 시계인 걸 모르도록. 조지핀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게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소포를 포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디 쓸 데가 있을 것 같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좁다란 코르셋 상자에 시계를 숨길까 하는 생각까지 잠깐 했다. 그 종이 상자는 아주 아름답고 튼튼했다. 하지만 안 돼. 이번 일엔 적당하지 않아. 상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성용 미디엄 28. 특수 강화 보정 지지대. 베니가 그 상자를 열어 아버지 시계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랄 것 같았다. 그리고 당연히 시계가 가지는 않겠지만 내 말은 똑딱똑딱 소리가 나면서 가는 거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콘스탄티아는 원주민이 보석류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시계가 간다면 너무 이상한 일이긴 해. 조지피는 대꾸가 없었다. 딴 생각에 빠져버렸다. 뜬금없이 시릴 생각이 났다.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시계를 가지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게다가 귀여운 시릴은 안목이 아주 높고 금시계라는 게 젊은 사람한테 더 가치가 있을 테니까. 벤이라면 시계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렇게 더운 기후에서는 남자들이 조끼를 거의 안 입으니까. 반면 런던에 사는 시릴은 1년 내내 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시릴이 차 마시러 왔을 때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린 아주 기쁘겠지. 내가 할아버지 시계를 가지고 있구나, 시릴. 어쩐지 몹시 뿌듯할 것 같았다. 귀여운 녀석. 그 아이가 안타까워하며 다정하고 짧은 편지를 보내왔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무척 아쉬웠다. 시릴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지핀이 말했다. 그러게 시릴이 아주 즐거워했을 거야. 콘스탄티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시릴은 돌아오면 곧바로 차를 마시러 고모들에게 올 것이다. 시릴과 차를 마실 기회는 흔치 않아 반가운 일이다. 자, 시릴, 케이크 보고 놀라면 안 돼. 콘 고모랑 내가 오늘 아침에 버스자드 가게에서 사왔어. 우리가 남자들 식욕을 잘 알지. 그러니까 부끄러워 말고 맛있는 차를 즐기렴. 조지핀이 자신의 겨울 장갑이나 콘스탄티아가 가진 유일하게 괜찮은 신발 밑창과 굽 가격의 진한 갈색 케이크를 가차없이 잘랐다. 하지만 시릴의 식욕은 보통 남자들과 전혀 달랐다. 있잖아, 조지핀 고모, 도저히 못 먹겠어요. 금방 점심을 먹었다고요. 아니야, 시릴. 그럴 리가 없어. 4시가 넘었는걸. 조지핀이 소리쳤다. 콘스탄티아가 초콜릿 롤 위에 칼을 든 채 자세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이라니까요. 시릴이 말했다. 내가 빅토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야 됐는데 그 사람이 계속 기다리게 해서 늦게 점심을 먹고 여기로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휴. 시릴이 손을 이마에 얹었다. 끔찍하게 거창한 식사를 대접했다고요. 실망이다. 그 많은 날들 중 하필 오늘. 하지만 시릴 탓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머랭은 먹을 거지, 시릴? 조지핀 고모가 말했다. 이 머랭은 특별히 너를 위해 사온 거야.
내 아빠가 머랭을 아주 좋아했지. 너도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저도 좋아해요, 조지핀 고모. 시릴이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선 절반만 먹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내게 봐주진 않을 거야. 내 아빠 아직도 머랭 좋아하니? 콘 고모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랭을 깨뜨리다가 약간 움찔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콘 고모. 시릴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둘 다 고개를 들었다. 모른다고? 조지핀이 딱딱거리며 거의 따졌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 그런 것도 모른다고 시릴? 설마? 콘 고모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릴은 웃어 넘기려고 했다. 그러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는 더듬거렸다. 말을 멈추었다. 고모들의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그렇지. 조지핀이 말했다. 그리고 콘 고모가 그를 바라보았다. 시릴이 잔을 내려놓았다. 잠깐! 시릴이 외쳤다. 잠깐요. 조지핀 고모,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시릴이 고개를 들었다. 고모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시릴이 무릎을 탁 쳤다. 당연히 좋아하시죠. 시릴이 말했다. 머랭이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조지핀 고모, 고모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머랭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고모들은 그냥 웃는데 그치지 않았다. 조지핀 고모는 좋아서 얼굴이 빨개졌다. 콘 고모는 깊이, 아주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시릴 가서 할아버지를 뵈어야 해? 조지핀이 말했다. 내가 오늘 오는 걸 알고 계셔. 좋아요. 시릴이 아주 단호하게 진심으로 말했다.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시계로 눈을 돌렸다. 저기 콩고모, 저 시계 약간 느린 거죠? 5시 막 지나서 패딩턴에서 누구를 좀 만나야 해서요. 할아버지와 별로 오래 있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 할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오래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셔. 조지핀 고모가 말했다. 콘스탄티아가 계속 시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 시계가 빠른지 느린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고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여하튼 예전엔 그랬으니까. 시릴이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콘 고모? 물론 가지. 조지핀이 말했다. 다 같이 가자. 어서 가자, 콘. 방문을 두드리고 나서 시릴이 고모들을 따라 덥고 들쩍지근한 냄새가 나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와라. 피너 할아버지가 말했다. 꿈을 내지 말고 들어와. 무슨 일이냐? 뭘 하다 온 거냐? 할아버지가 이글이글 타는 불 앞에 앉아 지팡이를 쾅 찍었다. 다리에 두꺼운 러그를 덮고 있었다. 그 위에 아름다운 연노란색 실크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시릴이 왔어요, 아버지. 조지핀이 주저하며 말했다. 그런 뒤 시릴 손을 잡고 아버지 쪽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시릴이 조지핀 고모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려 하며 말했다. 피너 할아버지는 다들 잘 알고 있는 얘의 그 눈길로 시릴을 바라보았다. 콘 고모는 어디 있지? 콘스탄티아 고모는 조지핀 고모의 옆에 서 있었다. 기다란 팔을 앞으로 내리고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피나 할아버지가 말하며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냐?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시릴은 웃기만 하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 방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조지핀 고모가 구원자로 나섰다. 그녀는 발랄하게 외쳤다. 시릴이 그러는데 베니가 아직도 머랭을 아주 좋아한대요, 아버지. 뭐? 피너 할아버지가 귀에 자주색 머랭 같은 손을 감싸 올리고 말했다. 조지핀이 다시 말했다. 시릴이 그러는데 베니가 아직도 머랭을 아주 좋아한대요. 안 들려. 늙은 피너 대령이 말했다. 그런 뒤 지팡이를 휘저어 조지핀을 물리고 시리를 가리켰다. 고모가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말해라. 큰일이군. 제가요? 시릴은 벌개진 얼굴로
조지핀 고모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했다. 말씀드려 시릴. 고모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야 좋아하실 거야. 어서 말해라. 대령이 또 쿵쿵 구르고 큰 소리로 다그쳤다. 그래서 시릴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아직도 머랭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 말에 피너 할아버지가 총이라도 맞은 듯 펄쩍 뛰며 놀랐다. 소리 지르지 마라. 할아버지가 외쳤다. 저 녀석은 왜 저러는 거야? 머랭이라고? 그게 어쨌단 거냐? 조지핀 고모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시릴이 어쩔 줄 몰라 앓는 소리를 냈다. 걱정 마, 시릴. 조지핀 고모가 마치 치과에 같이 가 있는 것처럼 그를 달랬다. 할아버지가 금세 다 알아들으실 거야. 그리고 시릴에게 소근소근 말했다. 귀가 잘 안 들리셔. 그런 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피너 할아버지에게 정말로 고함을 질렀다. 시릴이 말씀드리려던 거요. 아버지, 시릴 아빠가 아직도 머랭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피너 대령이 그제야 알아듣고 곱씹어 보더니 시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무 이상하구나. 늙은 피너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오다니 너무 이상해. 그러자 시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시릴에게 그 시계를 보낼래. 조지핀이 말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시릴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시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 둘이 있는데 케이트가 보통 때처럼 불쑥 들어왔다. 벽에서 비밀 통로라도 찾아낸 것 같았다. 튀겨요? 조려요? 그 굵은 목소리가 물었다. 튀겨요, 조려요라니? 조지핀과 콘스탄티아는 잠시 동안 아주 당혹스러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뭘 튀기냐 조리냐는 거야, 케이트? 조지핀이 집중하려 애쓰며 물었다. 케이트가 크게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생선이요. 그런데 알아듣게 말하면 안 돼? 조지핀이 슬쩍 나무랐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 케이트? 세상에 튀기거나 조리는 게 얼마나 많냐고. 그치? 용기를 한껏 과시한 조지핀이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콘스탄티아에게 말했다. 넌 어떤 게 좋아, 콘? 난 튀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물론 조린 생선도 아주 좋아. 내 생각엔 두 개가 똑같이 좋으니까 언니가 그러면 튀길게요. 케이트가 방문은 열어놓은 채 총총 뛰어나가더니 주방문만 쾅 닫았다. 조지핀이 콘스탄티아를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조지핀이 옅은 눈썹을 한껏 치켜 올리자 눈썹이 옅은 머리카락 속으로 물결처럼 스르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더니 아주 우아하고 거만하게 말했다. 거실로 가지 않을래? 콘스탄티아? 너랑 의논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케이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면 늘 숨어드는 곳이 거실이었으니까. 조지핀이 중대한 일이라는 듯 문을 닫았다. 앉아 콘스탄티아. 그녀가 여전히 엄숙하게 말했다. 난생 처음 콘스탄티아를 만난 것 같았다. 콘스탄티아 역시 의자를 찾으려고 공연히 두리번댔다. 정말로 처음 온 손님처럼. 자, 문제. 조지핀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죄를 계속 둘까 말까. 그래, 그게 문제지. 콘스탄티아가 맞장구 쳤다. 게다가 이번에는 조지핀이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히 결정을 봐야 해. 콘스탄티아는 잠깐 동안 예전 일을 모두 되새겨 보려는 듯 하더니 금세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그래 언니. 있잖아 콘. 조지핀이 설명했다. 이제 모든 게 너무도 달라졌어. 콘스탄티아가 곧장 언니를 바라보았다. 내 말은 조지핀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예전처럼 케이트한테 기댈 필요가 없어. 그런 뒤 희미하게 얼굴을 붉혔다. 요리해드릴 아버지가 없잖아. 정말 그래. 콘스탄티아가 맞장구 쳤다. 아버지는 이제 아무 요리도 드시고 싶지 않으실 게 분명하니. 조지핀이 급히 말을 잘랐다. 너 졸리니 콘? 졸리다니 언니? 콘스탄티아가 눈을 부릅 떴다. 자, 좀 더 집중해봐. 조지핀이
날카롭게 말하고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트한테 말을 이 대목에서 조지피는 거의 숨을 참고 문 쪽을 흘끗 보았다. 했다 치고 소리를 다시 높였다. 우리가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야. 왜 못해? 콘스탄티아가 소리쳤다.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기가 힘들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었다. 손뼉을 쳤다. 뭐래 먹을까 언니? 여러 가지 달걀 요리. 조지핀이 이번에도 우아하게 말했다. 게다가 다 조리된 음식들이 있잖아. 하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대. 너무 많이 사면 그렇겠지. 조지핀이 말했다. 그녀는 이 흥미진진한 샛길에서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콘스탄티아도 끌고 나왔다. 하지만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 우리가 케이트를 정말 그대로 둘지 말이야. 콘스탄티아가 뒤로 몸을 기댔다. 입술에서 작은 웃음이 실실 새어나왔다. 참 이상하지 않아, 언니?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이런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한 번도 결정하지 못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증명이었다. 남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케이트가 콘스탄티아 앞에서 일부러 인상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파서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케이트에게 일부러 인상을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다. 만약에 케이트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리고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지. 무슨 망신이냐는 말이다. 얼마나 채신머리 없는 짓인가. 그리고 이번에도 콘스탄티아는 자신이 조지핀과 외출할 때면 케이트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염탐하기 위해 자기 서랍을 열어보는 게 확실하다고 의심했다. 돌아와서 보면 자신의 자수정 십자가가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레이스 타이나 흰 레이스 칼라 장식 아래에 있었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케이트를 잡을 덫도 여러 번 놓았다. 물건들을 특별한 순서로 배열해 두고 조지핀을 불러서 잘 봐두라고 했었다. 봤지 언니? 아주 잘 봤어 콘. 이제 알아챌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나중에 다시 보면 전혀 증명할 수 없었다. 물건들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도 콘스탄티아가 서랍을 닫을 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서랍이 덜컥거리면 물건들은 얼마든지 움직이니까. 언니가 결정해. 난 정말 못하겠어.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한참을 망설이며 눈을 부릅뜨고 있던 조지피는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에 의심하게 된 거야, 콘. 그래도 내가 직접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또 미루면 안 돼. 조지핀이 말했다. 이번에도 미루면 그런데 그때 아래쪽 거리에서 손풍금 연주가 시작됐다. 조지핀과 콘스탄티아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뛰어가 콘! 조지핀이 말했다. 빨리 뛰어! 거기 유펜스가! 그때 퍼뜩 기억이 났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 손풍금 연주자를 말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제 아무도 조지핀과 콘스탄티아에게 그 원숭이가 다른 곳에 가서 시끄럽게 굴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꾸물거린다고 꾸짖으며 아버지가 내지르는 그 시끄럽고 이상한 고함 소리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다. 손풍금 연주자가 하루 종일 거기서 연주를 해도 아버지의 지팡이는 쿵쿵거리지 않을 것이었다. 다시는 쿵쿵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쿵쿵대지 않아. 손풍금이 노래했다. 콘스탄티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아주 낯설게 미소 지었다. 달라 보였다. 울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언니, 언니! 콘스탄티아가 상냥하게 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토요일이야. 오늘로 일주일이야. 온전히 일주일. 아버지가 죽은 지 일주일. 아버지가 죽은 지 일주일. 손풍금이 울부짖었다. 그러자 조지핀도 현실감과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흐릿하게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인도산 카펫의 옅은 붉은색 햇빛이 사각형으로 떨어졌다.
햇빛은 있다가 사라졌다가 또 와서 가만히 깊어졌고 거의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해가 졌어. 조지핀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듯이 말했다. 손풍금으로 음들이 완벽한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고 동그랗고 환한 음들이 제멋대로 흩뿌려졌다. 콘스탄티아가 그 음들을 잡으려는 듯 크고 차가운 손을 들어 올리더니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끼는 불상이 놓인 벽난로 선반 쪽으로 갔다. 돌과 금박으로 만들어진 그 불상의 미소는 아주 항상 묘했다. 고통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즐거운 고통 같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 그냥 미소가 아닌 것 같았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불상이 말했다. 도대체 그게 뭐지? 뭐일까? 게다가 자신도 항상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햇빛이 창을 비집고 몰래 안으로 들어와 가구와 사진 위에서 반짝였다. 조지핀이 햇빛을 보았다. 햇빛은 어머니의 사진, 피아노 위에 걸린 확대 사진을 비추다가 어머니의 물건들이 너무도 조금 남았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서성댔다. 아주 작은 탑 모양의 귀걸이와 검정색 깃털 목도리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사진은 왜 항상 그렇게 색이 바래는 걸까? 조지피는 궁금했다. 사람이 죽자마자 사진도 죽었다. 물론 어머니의 사진이 아주 오래되기는 했다. 35년. 조지피는 의자에 올라서서 깃털 목도리를 가리키며 콘스탄티아에게 그것이 실론에서 엄마를 죽인 뱀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죽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자매는 학교에 갈 때까지 플로렌스 고모와 함께 살았고 3번 이사를 했고 매년 명절을 쇠었고 그리고 당연히 하인들이 바뀌었다. 작은 참새, 소리로 짐작하건대 새끼 같은 참새 몇 마리가 창틀에서 제잘거렸다. 이입, 에입, 이입. 그러나 조지피는 그것들이 참새가 아니고 창틀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느꼈다. 그 이상하고 작은 울음소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고 있었다. 이입, 에입, 이입. 아, 그렇게 약하고 쓸쓸한 그것. 울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결혼했을까? 하지만 결혼할 상대가 없었다. 아버지가 인도계 영국인들과 알고 지냈지만 다툰 뒤로 만나지 않았다. 그 후에 조지핀과 콘스탄티아는 목사를 빼고는 독신 남자를 만나 본 적이 없었다. 남들은 어떻게 남자를 만날까? 아니,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어떻게 전혀 모르는 남자와 그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책에서는 사람들이 묘한 경험을 하고 누군가가 쫓아오고 그랬다. 하지만 콘스탄티아와 조지피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아니, 그런 적이 있기는 했다. 1년 전 이스트번의 하숙집에 수수께끼의 남자가 있었다. 침실문 바깥 온수통 주전자 위에 메모를 두고 갔지. 하지만 콘스탄티아가 메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증기 때문에 희미해져서 뭐라고 썼는지 읽을 수가 없었다. 둘 중 누구 앞으로 보낸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가 떠나버렸다. 그게 끝이었다. 이후에는 줄곧 아버지를 돌보는 동시에 아버지를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래, 지금은 도둑 같은 햇빛이 조지핀을 슬쩍 건드렸다. 얼굴을 들어보았다. 부드러운 햇살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갔다. 손풍금 소리가 멈출 때까지 콘스탄티아는 불상 앞에 그대로 멍하게 있던 평소와 달리 궁금증을 품은 채 서 있었다. 이번에 그 궁금증은 열망과 비슷했다. 보름달이 떠올랐을 때 침대에서 빠져나와 잠옷 바람으로 여기 와서 바닥에 팔을 쭉 뻗고 십자가에 매달린 듯 누웠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크고 창백한 달 때문이었다. 조각된 칸막이 위에서 무서운 형상들이
춤을 추며 힐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또 기억나는 것은 해변에 있을 때면 늘 혼자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바다에 다가가서 자신이 지어낸 노래를 뭐라 부르며 그 쉼 없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던 일이었다. 여기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 달려나가고 가방에 물건들을 담아 집으로 돌아오고 그것들을 살지 말지 언니와 의논하고 그것들을 돌려주고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고 아버지의 음식 쟁반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생활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터널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았다. 실제가 아니었다. 진짜 자신이라고 느꼈던 것은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 달빛 속에, 바닷가에 아니면 천둥 속에 있을 때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늘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지금은 콘스탄티아가 예의 그 주춤거리는 동작으로 불쌍해서 몸을 돌렸다. 조지핀이 서 있는 곳으로 갔다. 조지핀에게 무언가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쩌면 언니 생각엔 콘스탄티아가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지핀이 말을 잘랐다. 나는 말이야 이번에는 만약에 그러더니 머뭇거렸다. 둘 다 말을 멈추었다. 서로 상대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계속해봐 콘. 조지핀이 말했다. 아니야 언니. 언니가 먼저 해.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하려던 말 해봐. 먼저 해. 조지핀이 말했다. 나는 언니가 하려던 말을 먼저 듣고 싶은데 콘스탄티아가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콘. 정말이야, 언니. 콘이, 아이, 언니.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콘스탄티아가 힘없이 말했다. 하려던 말을 할 수가 없어. 언니, 왜냐면 잊어버렸거든. 내가 하려던 말을. 조지피는 잠시 대꾸가 없었다. 그녀는 태양이 있었던 자리에 커다란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짧게 대답했다. 나도 잊어버렸어.